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많이들 기다리셨죠? 제가 이번에 돌아온 것은요, 바로 부동산학개론의 특강이에요. 특강인데 부동산학개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경제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두 번째 투자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개론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될 감정평가론, 요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 세 파트에서 작년 기준으로 총 19문제가 나왔어요. 19문제가 나왔는데 19문제라면 여러분 결국에는 학개론 점수 만점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저희가 40문제니까요. 그래서 요 19문제인데요. 특히나 비중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학개론으로 1차 시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학개론 충분히 여러분들 점수 넉넉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요거 특강 반드시 잘 정리해 놓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교재와 함께 할 거니까요. 교재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또 헷갈리는 부분 제 강의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언제나 뭐다? 구술복습. 무슨 말이죠? 말로 꺼내보는 거, 인출 연습하는 거, 내가 오늘 배웠던 거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로 꺼내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강조드리면서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학개론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요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요 계산기는요, 여러분 다이소에 가시면은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요 계산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 정렬하시고 역시 왼쪽 정렬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요 다이소 계산기가 저렴하고 쉽고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산기는 여러분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계산기 품목을 정하셔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 계산기 이것저것 쓰시게 되면 계산기 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요 학개론 계산기 구매하시면 되고요. 다이소에 가시면 3,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요 모양의 계산기 반드시 구매해서 저와 함께 특강을 시작해 보시죠.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해 온 특강이, 여러분 특강 파트가 어디죠? 특강 파트가 경제론이죠. 오늘 준비한 게 경제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즉 4월에 걸쳐 할 것이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제론과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에서 나오는 문제의 문항수가 총 몇 문항이 나온다? 총 몇 문항? 19문항이 나온다는 거죠. 총 몇 문항이요? 총 몇 문항? 총 19문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학개론이 총 몇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학개론이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문항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론, 투자론,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것들에서 단순 암기나 혹은 외우는 걸 통해서 점수를 벌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론과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잃는다면 학개론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기는 어려우시겠죠. 그거를 제가 챙겨드리겠다고요. 아시겠죠? 특히나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학개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야 돼요. 즉 1차를 하는 과목에 대한 시간 부담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다. 이 민법 하고 있는데 학개론 까먹고 2차 하고 있으니까 1차를 까먹는다라는 분이 있다면요, 특히나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해도 학개론이 기억나고 2차를 하고 있어도 1차가 생생하게 기억날 수 있도록 제가 학개론만큼은 책임지고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경제론입니다. 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뒤에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이 나올 텐데요.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은 한 해를 건너서 경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33회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나왔으니까는 올해는 거미집 이론을 보되
경기 변동도 챙길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제론이요,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총론이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등장하거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론의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은요, 크게 총론과 강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강론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제론은요,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무슨 론이라고요? 경제론입니다. 보통 평균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고요? 5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12.5점이 걸려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12.5점이 걸려있고, 요게 파트별 특징을 한 번만 보시면요, 계산 문제는 어떻다고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도 필요하죠? 계산기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개념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념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는요,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들, 그리고 함수의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초기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못 잡아오셨던 분들, 나는 부동산 경제론이 부담스러워서 좀 건너왔는데요, 쌤,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이 파트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 투자가 초기부터 필요하지만 우리가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이 특강을 듣게 되면 초기부터 시간 투자를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론을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론에 대해서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린 보통 그거를 킬러 문제라고 얘기해요. 킬러 문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여러분들이 못 풀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는 문제들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등장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과 집중을 필수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보는 눈도 함께 챙겨드릴게요. 그리고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특히 경제론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내역들을 한 번만 볼게요. 자주 나오는 출제 내역들은요, 수요 공급에 대한 이론이죠. 이 이론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개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개념이 나올 거고요. 수요 공급의 특징,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념과 곡선, 특징에 대한 이 이론들을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 이동 혹은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소들 때문에 변하는 거죠. 곡선 자체가 바뀌는 거죠. 수요라고 두 글자가 나왔으니까요, 곡선이에요, 곡선상이에요? 곡선인 거죠. 수요의 변화니까요, 곡선 이동.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의 이동인 거죠. 그쵸? 두 글자와 두 글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는요, 무슨 이동?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량 세 글자 맞죠? 곡선상 세 글자 맞죠? 그렇게 정리하셔도 훨씬 깔끔해요. 평생을 안 까먹는다니까. 수요의 변화는 뭐라고요? 곡선의 이동이고,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왜 헷갈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 두 글자는 곡선, 세 글자는 곡선상 이렇게 하신다면요,
나중에 돌아와서 복습하실 때도 훨씬 편하실 거라니까. 평생을 안 까먹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의 이동이고요.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상의 이동이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의 이동은요, 여러분, 이론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등 수요와 공급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균형량, 균형 가격의 교점, 즉 균형이 어디로 이동하냐에 대한 풀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요,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가 얼만큼 크게 변했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수요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거고요. 공급 역시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 뜻이고요.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 뜻이고요. 교차니까는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J의 가격이 변할 때 YJ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였는가를 알고 싶어서 확인하는 것이 탄력성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더 확실한 정의와 문제들로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이 탄력성은요, 요즘에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계산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인데요. 거미집 이론이 지금 나오다가 작년에 경기 변동이 나왔어요. 33회 때. 그래서 올해는 거미집 이론이 나올 수 있고 혹은 경기 변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미집 이론을 좀 자세히 보되 경기 변동은 챙겨가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변동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전체적인 훑어보기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요와 공급, 경제론의 처음 부분이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수요의 개념이에요. 수요는요, 여러분,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사후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라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양을 우리는 부동산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요, 일정 기간에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양을 우리는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적,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유효 수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 유효 수요의 개념은요, 여러분, 구매의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있는 것을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도 쉽고 돈도 있다 이 뜻이에요. 안 어렵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명품백을 사고 싶어. 명품백을 샤넬 이런 거, 에르메스 이런 거 사고 싶단 말이에요. 늘 사고는 싶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지. 돈이 맨날 없어서 그렇지.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유효 수요가 아니다. 그런데 내 생일이야. 그리고 혹은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았어. 왜?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해당 매장을 갔어. 늘 사고 싶지.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 늘 사고 싶지. 그럼 사러 갔어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 돈이 있지. 맞죠? 의사는 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죠. 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유효 수요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서 반드시 유효 수요가 되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돈 좀 벌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돈도 있어야 유효 수요다. 의사는 늘 있잖아. 그쵸?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늘 있잖아. 맨날 뭐가 없지만, 돈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제 돈도 벌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서. 아시겠죠? 돈이 있어야
유효, 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유량과 저량인데요. 요 유량과 저량은요. 기간과 시점이라는 개념에서 경제학에서 분류를 해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량 같은 경우는요. 일정 기간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너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였냐, 지대가 있냐, 수익이 생겼냐, 주택이 거래가 되었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었냐, 그리고 장기의 기간이 있었던 것들 다 우리는 유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요거를 좀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쌤, 왜요? 저량을 완벽하게 외우고 나머지를 다 유량으로 넘겨주자고요. 그래서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저량에서는요, 주택 재고, 지금 몇 개 재고가 있니? 재고고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죠. 자산, 현재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냐고. 그쵸? 내 돈은 얼마 있고 빌려서 가지고 온 돈은 얼마 있느냐. 그래서 자산이고요. 그리고 가치, 보급량, 통화량. 그쵸? 그리고 단기의, 그리고 인구. 요게 다 저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재고, 자산, 가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아시겠죠? 재고, 자산, 가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마지막이에요. 재고량, 자본, 가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요게 뭐라고요? 저량이라고요. 아시겠죠? 저량. 그래서 저량의 개념은요, 일정 시점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입니다. 시장 수요량이라고 나왔죠. 요 시장 수요량은요,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량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개별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500원에 5개라고 나오고요. 또 개별 수요 곡선이 하나가 더 나온다고 볼게요. 역시 500원에 5개량 나왔을 때 요 개별 수요 곡선을 두 개의 합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했다라는 가치에서 요걸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하게 되면 500원에서 사야 할 것이 뭐가 된다고요? 10개가 되어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수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개 개념을 합해서 10개가 되므로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을 합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시장 수요 곡선이 되고요. 요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의 수요량을 합하다 보니 500원에 10개가 되고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다. 즉, 더 평평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평해졌다. 기존에 500원에 5개, 500원에 5개, 500원에 10개라고 하니까 시장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을 수요량을 더하고 나니 더 500원에 10개까지 진행이 되므로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고요. 이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는요, 수요에 대한 개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는 무엇이고 유효 수요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아까 유량과 저량, 마지막에 개별 수요 곡선은 수요량이 합한 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 무엇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보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수요량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동이라고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왜? 수요량이잖아. 수요량은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이해됐죠? 수요량, 곡선상, 수요, 곡선. 맞죠? 곡선 자체라고 굳이 할 필요 없다니까. 곡선의 이동,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에서의 이동.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수요의 변화가 나왔죠? 그러면은 곡선의 이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책에서는요, 곡선 자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제가 하나 써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그거에는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곡선 자체, 곡선이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곡선 상에서는요, 수요량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하나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곡선 상에서의 변화는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점들이 요거 3개가 있죠. 그래서 3만 원일 때 몇 개 산다고요? 10개를 사게 되고, 2만 원일 때 몇 개 사요? 20개 사게 되고, 만 원일 때 몇 개 산다고요? 30개 사게 되는 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해당 재화의 요 가격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만 나오는 거, 혹은 해당 재화의 가격 혹은 임대료만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나 혹은 임대료도 돼요. 임대료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의 변화는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죠.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다 보니 요 가격의 고정값에서 10개, 20개, 30개씩 바뀔 수 있는데요. 곡선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은요, 소득의 변화, 선호도의 변화, 인구의 변화, 가격, 상승, 예상, 그리고 또 뭐 있죠? 대체제, 보완제, 그리고 거래세, 이자율, 이 정도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해당 재화의 가격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해당 재화의 요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수요의 변화란 말이 나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이외의 것들이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상승 예상, 대체제, 보완제, 그리고 거래세, 이자율 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 수요량은요, 곡선상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므로 반드시 해당 재화의 가격과 임대료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요, 수요의 변화가 나온다면요, 그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것이므로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것이 나와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요인들,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그리고 대체제, 보완제, 거래세, 이자율 등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은요,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수요량의 변화는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수요량의 변화는요,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곡선 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당제와의 가격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요량이니까 곡선상. 그 곡선상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P의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P의 개념만 나와야 된다는 거. 해당제와의 가격만 나와야 된다는 거. 한 가지 요인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곡선상. 수요량의 변화. 점의 이동 하나니까, 점의 이동이니까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변화의 원인이 해당제와의 가격밖에 원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됐죠? 두 번째,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는 여러분, 해당제와의 가격 이외의 것들, 즉 해당제와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 수요의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요,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의 변화, 인구 선호도, 가격 예상, 가격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대체재, 보완재, 거래세, 이자율 등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동은요, 말씀드렸죠? 수요량 나왔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수요량 나왔으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곡선상. 그쵸? 곡선상이니까 점으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죠. 수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수요량이 감소하면요,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앞 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수요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요량이 어떻게 됐다?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죠. 그쵸? 수요 곡선은 여러분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향해버렸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향했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방향은요, 상향하게 됐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이 곡선 상의 이동이다 보니까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향하게 되는 것이고,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수요의 변화로 넘어오시죠. 자, 수요의 변화니까 아까 해당제와 이외의 요소고요. 이제는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곡선 어떤 거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요, 수요 곡선이요,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 가신다고요. 자, 잠깐만. 수요가 증가하면요, 곡선 자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수요 증가 아시겠죠? 그럼 감소는요,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지. 수요 증가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수요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수요 증가, 방향은 어디로 간다고요? 우. 그럼 감소는 어디로요? 좌로 가겠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점이 어디로 갔어요? 우, 갔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감소하니까는 요 점이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증가하면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감소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감소하면 어디로 간다?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와 수요량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요, 반드시 해당 재화의 가격이나 임대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요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들을 제가 표로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두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체크하시죠. 자, 수요의 증가 요인입니다. 이 증가 요인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증가 요인,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수요량이 아니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겠죠. 증가하면 우, 감소하면 좌로 움직였을 텐데 수요의 증가하는 요인들 한번 저랑 보시죠.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득이 늘어났어요. 당연하겠네요. 선호도가 증가해요. 네, 서로 사고 싶어 해. 그렇죠.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고 인구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거 체크해뒀죠? 가격 상승 예상, 수요가 증가. 자, 쌤, 왜 그런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네. 당연히요. 여러분, 한정판 같은 것들, 그리고 명품 백 같은 것들 나중에 보관해 두셨으면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거 서로 사고 싶어 하죠? 그거잖아. 맞죠? 우리나라 한정판 되게 좋아하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것들. 그게 왜요?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니까 서로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 상승 예상은요, 수요 증가 요인에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대체재 가격 상승인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대체재의 예로서요, 두 가지 들어드리면 콜라와 사이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콜라의 가격이 올라요. 콜라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콜라 가격이 올라. 그럼 사이다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다의 수요는 올라가게 되겠지. 그 뜻이에요. 자, 콜라와 사이다는 대표적으로 대체재 관계인데 예시를 들 때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맞죠? 콜라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우리는 사이다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사이다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LTV랑 DTI는 두 가지 다 뭐예요? 두 가지 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oan to value, 담보대출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DTI는요, 총 부채 상환 비율, debt to income이죠.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 수입 대비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상승되면은 내 수입에 비해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 수요 증가 요인이 둘 다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될 텐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보완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샤프와 뭐가 있어요? 샤프 심이 있어요. 여러분, 샤프와 샤프 심은 대표적으로 보완제죠. 왜요? 샤프 쓸 때 샤프 심도 써야 되니까. 그럼 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샤프를 많이 산다, 많이 적게 산다. 샤프를 많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보완제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같이 쓰는 거거든. 보완제는 여러분 같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완제 가격 하락이 있고요. 이자율이랑 거래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거래할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요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수요 감소 요인들은 다 반대로만 정리해 주셔도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급의 개념인데요. 공급의 개념은요, 조금 더 쉽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고요. 역시 공급 역시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공급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양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유효 공급은요, 역시 개념이 똑같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뜻도 있어야 되고 역시 돈도, 즉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급 능력이요. 그거고요.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요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공급 중에서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토지의 공급에 있어서 우린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리적 공급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자연적 특성에서 안 된다고 배웠죠. 왜요? 부증성 때문에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거죠. 수직선 하나 그려드려 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요거라는 거죠. Q 값이고요, P 값이고, 요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에요. 어떤 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거고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에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요,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이 합니다. 즉, 용도의 다양성, 즉,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상공업 부동산을 쓰고 있던 것들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꾸면요,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급이 됐죠. 그쵸? 상공업 부동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없애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 공급이 됐네요. 그쵸? 경제적으로 공급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겠네요. 경제적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있겠네요. 물리적 공급은요, 수직이고요. 경제적 공급은요, 우상향하게 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우상향하는 경제적 공급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즉 완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을 단기에 공급할 수 있어요? 나 집 지어줘 하는데 갑자기 막 내일 당장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단기는 여러분 보세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우리가 보통 단기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 뭐만 필요하다, 뭐만 쓸 수 있다, 재고 수량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요. 비탄력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의 변화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장기로 넘어봅시다. 장기는요, 이제 신규 공급이 가능해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주면요, 새 집 지어줄 수 있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어떻다고요? 가능하다고. 신규 공급이 가능하니까 양의 변화가 많겠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탄력적이 된다는 거지. 뭐가 어려워. 그래서 아까 위에 단계에 있었던 재고 수량 받고 뭐 받는다고요? 신규 공급량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재고랑 신규가 합쳐지니까 양의 변화가 더 많아지고 양의 변화가 많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언제일 때? 장기일 때. 장기일 때 탄력적이라고. 장기일 때 탄력적이라고. 아시겠죠? 장기일 때 탄력적이라고.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 공급의 결정 함수, 즉 결정 요인,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급, 무슨 양? 량의 변화. 그러니까 역시 곡선 상에서의 변화일 거고요. 공급의 변화니까요. 곡선의 변화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공급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10,000원일 때 10개 공급하고 20,000원일 때 20개 공급하고 30,000원일 때 30개 공급한다. 그쵸? 우상향하는. 쌤 왜요? 돈이 되니까, 비싸지니까 열심히 파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 역시 곡선 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공급의 변화는요, 공급이 늘어나면 역시 공급이 줄어들면 역시 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증가 역시 공급 감소는 역시 좌로 움직인다는 거. 공급이 증가됐죠? 공급이 감소가 됐죠. 20개 기준으로 30개 됐으면 늘어났으니까 증가 감소 좌. 증가 수요 증가도 공급 증가도 그래서 증가 나오면요 하시면 돼요. 감소 좌. 증가 증가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수요 증가든 공급 증가든 우측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이쪽이겠네요. 우측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놔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한번 더 보시죠. 공급 양의 변화죠. 공급 양의 변화니까 곡선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 될 거고요. 공급의 변화니까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니까요. 곡선 자체 나와 있죠. 그래서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니까 점의 이동이고 점의 이동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임대료에 대한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공급의 변화는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니까 해당 재화 가격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바뀐다고. 해당 재화 가격 말고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데 생산 요소 가격, 공급자의 수, 건축 기술의 발달, 건축 규제 등이 있다고요. 뒤에 가면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요인도 할 거예요. 아까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요인 했죠? 그쵸?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담보대출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맞죠? 보완제 가격 하락, 거래세 인하, 이자 인하 요 10가지 요인이 가격 상승 요인이었어요. 그쵸? 수요 증가 요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공급의 변화 역시 해당 재화 가격의 이외의 요소들, 생산 요소, 공급자의 수, 건축 기술의 발달, 건축 규제 등이 있을 거고요. 곡선 자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일단 오른쪽 가야 돼. 왜냐? 양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일단은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에 표를 잠깐 다시 보시면, 자, 20개가 기준이었죠? 증가했죠?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죠? 맞나요? 상향 이동했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감소하니까는 하향 이동 해버렸네요. 기준은 20개였는데 30개로 증가하니까는 상향 이동을 해버렸고, 그래서 10개로 감소하니까 하향 이동 했네요. 어디서요? 곡선 상에서요. 그런데 공급의 변화는요, 원래 20개가 기준이었는데 30개로 늘어났으니까 증가.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증가. 뭐라고요? 증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 증가든 공급 증가든 우측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이제 감소됐죠? 감소되었으니까 감소는요, 뭐 왼쪽으로 가겠지. 하나 우측으로 갔으니까 하나 좌측으로 가야지. 맞죠? 그렇게만 정리해 두셔도 좋다는 거. 공급량의 변화. 무슨 상? 곡선상.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고. 공급 나왔으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보다 조금은 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문상에서 나올 수는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훑어는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공급 증가 요인은요,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이 있어요. 일단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공급이 증가가 되겠죠. 기술이 발달하고요, 규제를 안 하고요, 보조금 주고요, 건축업자 수가 늘어났네요. 그쵸? 근데 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도 떨어지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요. 돈을 빌리고 저렴하게 이자를 내도 돼요. 공급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거래세 인하도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요 이자율 하락과 거래세 인하는 수요의 증가 요인하고도 똑같나요? 똑같나요, 여러분? 똑같죠. 왜요? 공급의 증가도 거래세랑 이자율은 싸야 공급이 늘어날 거고요. 수요 증가 요인도요, 거래세와 이자율은 저렴하고 떨어져야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요. 그거 센스 있게 잘 기억해 주세요. 공급의 증가 역시 공급의 감소 요인과 반대니까 요 증가 요인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 공급의 감소 요인 반대라는 거 정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고 요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 개념, 곡선,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과연 개론쌤은, 개론 교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주택의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라고 나왔죠. 28회 기출문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그냥 보기로 쭉 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안 풉니다, 여러분. 한번 저 볼게요. 자, 공급의 변화니까는 가격 2회. 맞죠? 해당 재와 가격 2회만 나와야 돼요. 그럼 해당 재와 가격만 나와야 돼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요, 해당 재와 가격이나 임대료 이외의 요인들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방금 배웠죠? 그런데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무엇의 변화? 해당제와 가격의 변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의 해당 재화는 뭐였어요? 이게 중요하지. 주택이었죠. 이게 뭐라고? 이게 해당 재화였다고. 맞죠? 그렇다면 이 공급량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해당 재화의 가격만 보면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감 잡았어. 지금 주택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렇다면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이유 하나밖에 없네. 맞아요? 그렇다면 봅시다. 주택 있어 없어? 주택 없네. 주택 있는데 건설용 토지 가격이네. 상관없네. 주택 있어 없어? 없네. 주택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주택 나왔네. 이게 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변화했습니다. 왼쪽 거 안 봤어요? 답은 1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푸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개론쌤은요. 3초. 문제 이렇게 풉니다. 주택 나왔어. 해당 재화는 주택이네. 공급량의 변화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만 나와 있는 거. 가격 있고 가격 없고 가격 없고 가격 없고 가격 없고 가격 나왔는데 토지 가격이잖아. 주택 가격이 아니잖아. 토지 가격이잖아. 아니라고. 그러면 4개가 다 아니라고. 이건 뭔데 쌤 그러면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소들이라고. 그렇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만 들어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답은 1번. 끝. 이렇게 푸시면 멋있어 보이지. 주택 공급, 주택이 해당 재화네? 그렇다면 공급량은 해당 재화 가격만 나와야 되는데 가격 아무것도 없고 가격이 나와야 되는 1번밖에 없네. 답은 1번 끝. 왼쪽 거는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제가 시사점이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물어본다면 혹은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나와 있는 거를 먼저 보세요. 그게 문제를 푸는 센스예요. 아, 맞네. 그러하겠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깨달으신 거예요. 수요량, 곡선상, 공급량, 곡선상 무엇만 본다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본다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만 본다고요.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눈이 뜨여지시나요? 수요, 공급, 이론, 곡선, 개념, 특징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제가 풀어는 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택 건설 업체 수의 증가. 업체 수의 증가 나왔죠? 업체 수가 증가했대요. 공급의 변화 요인 맞아요? 맞네요. 업체 수 증가했으니까 공급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정부의 정책 바뀔 수 있죠. 건축비의 하락. 건축비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증가할 거고. 노동자 임금 하락했어요. 공급 증가 역시 될 거고요. 주택 경기 전망은요. 가격이 오를 거면은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경기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변화 요인은 맞지만 여기에서 물어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공급량의 변화가 해당 재화 가격만 보는 건지 볼 수 있니? 이게 포인트였다고. 그래서 이 해당 재화가 무엇이었니? 주택이었다 라고 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입니다. 자, 2번 부동산의 무엇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30회 기출문제였었어요.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맞아요? 아니죠. 가격이 올라요. 맞죠? 돈을 벌 수 있죠. 공급량은요 증가하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을 안 할 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량도 증가해야죠. 돈이 되니까 팔러 가야 되겠지. 맞아요? 맞죠? 자, 2번과
3번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2번 한번 묶어주세요. 수요량 나왔죠? 공급량 나왔죠? 요거 둘 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것인데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죠.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죠. 두 개는요. 어떤 개념이죠? 사전적 개념으로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죠.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한다고 하고자 구매하고자 공부하고자 그냥 자면 안 돼. 아시겠죠?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아시겠죠? 그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두 개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4번입니다.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요. 부동산 가격을 하락이 아니라 어떻게 시킨다고요? 상승시키겠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사실은 생산 요소에 포함된 것인데 여러분 일부러 제가 뽑아서 문제가 나왔길래 기출문제 나왔길래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어요. 부동산 가격은요. 당연히 올라가겠지. 생산비가 많이 들었잖아. 그쵸?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나왔죠?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대요. 조심하셔야 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다. 여기까지 읽고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여기까지 읽고 이것은 수요의 변화이다라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떠오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변화시키면 무엇이요?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맞지. 그런데 여러분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나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뭐가 있어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보완재, 거래세, 이자율, 담보 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런 것들. 그래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대요. 그게 뭔데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요. 수요 곡선을 좌측 혹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좌측은 언제 이동해요?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감소가 이루어졌을 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요. 감소. 그쵸? 증가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측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답은 5번이겠지. 문제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였어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수요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 뜻이었어요. 이거 보고 헷갈리라는 소리지. 아니, 우리는 안 헷갈리지. 왜? 이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요 곡선을요. 좌측, 감소하면 좌측, 증가하면요.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넘어왔죠, 여러분? 3번 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 매매 시장이에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29의 기출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아파트 가격 혹은 아파트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당 지문에 아파트 가격이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나온 게 없죠. 맞죠? 왜요?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 쌤? 아니잖아. 아파트 가격 하락의 예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실질 소득의 증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포인트고 네 번째는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는요. 전부 뭐예요? 수요의 변화라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는 없어요. 다 수요의 변화였던 거죠. 그렇다면 수요의 변화니까 수요량이라고 나와 있는 건 다 틀린 거네? 네, 쌤. 맞죠? 아파트 가격 하락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됐대요. 수요량이 변했어요. 틀렸죠. 맞아요?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증가하면은요. 수요 곡선은요. 좌가 아니라 우 하셔야 되겠죠. 틀린 거고요.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보세요, 여러분.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 곡선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하게 되겠죠. 왜요, 쌤? 아까 했잖아, 우리. 콜라 사이다 했잖아. 그래서 콜라 대표적으로 대체제의 관계인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에서 대체제인 콜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이다의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게 된 거지. 그래서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요. 우상향하게 된다. 왜? 수요 증가하게 되니까. 되셨나요? 증가, 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상향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니까요. 원래 기존에 P와 Q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었는데 기존의 균형점이 원래 여기였죠. 근데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갔죠. 왜? 오른쪽으로 갔죠. 증가, 우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서 어디로 갔어요? 우상향하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 우 아시겠죠? 그걸 정리해 두시되 수요의 변화에서 공급과 수요 곡선상에서 기존의 균형점에서 우측으로 간 건 맞는데 하나의 방향을 더 추가하라 그러면요. 우, 상, 향 했다는 것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증가, 우, 감소, 좌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제가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좌, 하, 양. 수요 감소하면 좌, 하향하게 된다는 것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인 거고요.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대요.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니까 틀렸죠. 한 번에 뭐 할 수 있어요?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이 됐어요. 맞죠? 거래세가 인상되면요. 수요는요. 어떻게 돼요? 수요 당연히 감소하겠지. 감소하면요. 우가 아니라 좌로 바뀌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좌, 하, 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증가 우, 감소 좌라고 외웠는데 쌤 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증가 우, 감소 좌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요 증가 우, 공급 증가 우, 수요 감소 좌, 공급 감소 좌. 요 방향 외워주시고 위아래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믿고 기다려주세요. 5분 쉬셨다가 다음 파트에서 뵙죠.